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지니자.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일본에 코이라는 관상용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에 사는 코이는 원래 120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못에 사는 코이의 몸 길이는 채 20cm를 넘지 않고요. 어항에서 기르면 고작 5cm 남짓한 작은 물고기가 됩니다. 출발 전부터 화려한 무대에 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타트라인은 대개 작은 어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코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항 속이라고 어항의 크기에 자기를 맞추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운 좋게 연못에 자리를 잡더라도 고작 20cm짜리 코이가 될 뿐입니다. 화분을 생각해 볼까요? 분갈이는 언제 합니까? 뿌리가 계속 자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분갈이를 합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화분에 자신을 한계 짓지 않은 사람만이 더 큰 화분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어항에 있더라도 강을 꿈꾸어야 합니다. 어항이 비좁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120cm까지 자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이 어항일지라도 사방의 벽을 보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무대를 그리며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다음 순간에 강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365 공비타민 좁은 어항을 벗어나 강에서 뛰어놀려면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요,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 라는 산문집 중에서 좋은 글귀 몇 가지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일과 영감에 대한 글귀인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텔레비전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한 시청자가 소설가 김영하 씨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소설가 김영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 마세요. 나는 김영하 작가의 저 대답이 너는 할 수 있어 보다 훨씬 더 상대를 배려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안전한지 적성에 맞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의 꿈의 직업인지 사전 검증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그 일에 가까이 가려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라고 토로할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 역시 잘 해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찬찬히 들어줄 뿐이다. 주변의 살가운 격려는 고맙지만 사실상 나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달래주는 역할을 온전히 도맡아야 한다. 욕망을 계속 품는 것이 무모하게 느껴질 때는 또 어찌나 많은지. 무엇을 원하지만 막상 행동에 있어서는 노력을 충분히 하기가 버겁거나 기본 기량이 미비함을 깨달을 때, 욕망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욕망을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함을 알았을 때, 세상에 유포된 간절히 원하면 된다라는 말이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특별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에겐 내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배경이 있음을 알았을 때, 가뜩이나 글쓰기 세계의 경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게 못 된다. 몇 해 전에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분야별 문화예술인 중 100만원 이하의 수입 비율 1위가 문학 종사자였다. 무려 전체 문학 종사자 중에서 91.5%가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글로 밥벌이 하는 작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신춘문예나 각종 문학상으로 등단한 작가 중에서 등단 이후에 글을 청탁받아 쓰게 되는 이들은 그 중에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1, 2년 후면 그중 대부분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도 전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창작이라는 행위를 아무런 유보 없이 계속 사랑하기로 한다. 진심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일으킨다. 소설가 김현수 씨가 산문집 소설가의 일에서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을 쓰는 게 우선이라고도 말했듯이 핑계를 대며 돌아가지 않고 정중앙으로 쭉 걸어나간다.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아이러니 같은 진리. 누구에게 질문할 필요조차 없고 더더군다나 누가 말린다고 해서 관두지도 않는다. 욕망했던 글 쓰는 일이 막상 자기 생업이 되는 순간 그 일이 기대를 배신하기도 한다. 예술은 줄 것만 같았던 자유보다 조직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중압감을 느끼고 자기 통제를 하게 된다. 저명한 작가들이 일하는 방식을 그린 인터뷰 모음집 리추얼만 봐도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창작자들의 남다른 엄격함과 성실함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앞날에 그 어떠한 기약이 없어도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글을 썼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술이나 담배를 하면서 글을 쓰고 글이 도중에 풀리지 않으면 영감을 얻겠다는 핑계로 훌쩍 여행을 떠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으로 출근했다.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숙취에 시달리든 팔이 부러졌든 그 사람들은 그저 매일 아침 8시에 자기들의 작은 책상에 앉아 할당량을 채우지요.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건 재치가 얼마나 딸리건 그들에게 영감 따위는 허튼 소리입니다.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는 에세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에서 시크하게 말합니다.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일단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영감 따위는 허튼 소리. 저는 지금 이 글에 100% 동의합니다. 정말 완전히 동의합니다. 원래 영감이라는 말은요, 그 작가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뮤즈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무사히라는 여신들에서 나올 말인데 그거를 뮤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무사히 여신들이 총 9명이에요. 원래는 3명의 자매였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이 9명의 여신들은 각자 담당한 게 있었는데요. 다 예술이나 학문이나 뭐 그런 겁니다. 한 명은 서사시를 담당하고 한 명은 서정시를 담당하고 한 명은 희극, 비극, 에로틱한 시, 종교, 창가 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여신들인 거예요. 이 무사히 여신, 그러니까 뮤즈들이 작가에게는 찾아오기 바라는 정말 제우스 신보다 모시고 싶은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뮤즈가 찾아온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필이 충만하다는 거죠.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으면 손가락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절로 다음 장면이 떠오르고 어휘와 표현이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스티븐 킹의 표현으로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 때까지는 맞춰야지 라고 계획을 했는데 오전 10시쯤이면은 그날 할 작업량을 모두 채우고 치즈를 갉아먹기 위해 신이 나서 달려나가는 생쥐처럼 즐겁게 놀러갈 수 있다. 뮤즈가 내려오는 날은 그런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창의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막 기획서가 엄청 잘 써지고요. 카피라이트 쓰시는 분께는 카피가 줄줄 나오고, 오늘따라 작곡이 잘 되고 그림이 잘 되고 아이디어가 퐁퐁 샘솟고 막 그런 날들이 있는 거죠. 뮤즈가 살랑살랑 내려오는 날인 겁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뮤즈가 내려와야지 그 어마어마한 피를 받아서 대단한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그리고 한국인들이 꼽은 가장 좋아하는 팝송 1위에 빛나는 Yesterday 있잖아요. 비틀즈의 노래 Yesterday. 그 노래가 이 폴 맥카트니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들은 노래라고 합니다. 폴은요, 꿈속에서 Yesterday의 흥얼흥얼대는 음악을 듣고 잠에서 깨자마자 그것을 악보에다 적었는데요. 자기는 꿈속에서 너무 그 노래가 명확히 들려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노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Yesterday의 원래 원제목은 아침에 먹은 계란이었다고 하죠. 아무튼간에 뮤즈가 내려오는 날은 그렇게 좋은 날입니다. 평상시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확 벗어버리고 정말 내 귓가에다가 누가 글을 불러주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논술 답안지를 쓸 때 막 손가락이 술술 날아다니는 날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엄청나게 낮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하죠. 날마다 일어난다면은 기적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이 흔히 허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폴 맥카트니가 꿈속에서 예스터데이의 노래를 들은 거는 그 사람이 무슨 회사원으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거나 요리사로 일하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음악을 들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작곡과 음악에 밤낮 없이 몰입해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자다가 무의식 중에 들은 겁니다. 예스터데이는 분명 기적이긴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받듯이 그렇게 얻어낸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업들은요, 그게 글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어떤 창조적인 일이든 간에 뮤즈의 입김에 닿아서 만드는 작업들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되는 거지요. 꾸역꾸역 되는 겁니다. 공부든 일이든 운동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을 때, 잘 되어서 마음 내킬 때 그런 것들을 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질 때 책상 앞에 앉아서 한다라는 따위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공부에서 제대로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한 말 같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이런 똑같은 어조의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멘트는 이거였어요. 마음 내킬 때 글을 쓴다라는 따위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의 소설가 존 맥도널드의 말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해요. 네, 한 가지 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탱한다. 파워포인트와 엑셀, 소비자 조사 데이터와 광고 시안, 그리고 종일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연이어지는 회의를 진행하는 회사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한도 끝도 없이 혼자 앉아 노트북 화면만 노려보며 글을 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것도 쓰는 거라고는 오로지 워드 파일 뿐, 대화할 사람도 일 문제를 협의할 사람도 없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다. 조직형 인간으로 살기를 12년. 지금은 그 과거가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지만 이런 급격스러운 업무 성격의 변화가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만 했다. 몸과 마음에 깊게 밴 회사원의 습성을 버리기가 힘들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하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가 하면 글쓰기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신속성을 가장 우선시했으며 마치 1년에 최소 한 권의 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을 느꼈다. 생각이 자유롭고 시간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여유롭게 일을 내킬 때만 하는 이들을 보면 그 보헤미안 성향이 무척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한심해 보였다. 아직 여러모로 내 안에서 두 개의 이질적인 성질이 충돌하던 시기였다. 그만큼 하는 일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다.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것, 혹은 하던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체질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지금 하시는 글 쓰는 일이 훨씬 낫지 않나요? 더 재미있고 자유롭잖아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잡혔다가 나는 대답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쪽 일을 하다가 보면은 과거의 경력은 모두 부정한 채 오로지 글만이 내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회사원 시절은 분명 힘들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다고 긍정하게 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 작가가 되기 전에 재즈 카페 피터캣의 주인으로 7년을 일했는데 작가로 성공해서 먹고 살만해져도 재즈 카페 운영을 바로 접진 않았다. 일상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작가라고 으스대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한동안 두 직업을 병행했다. 훗날 전업 작가가 되어서도 재즈 카페 주인장으로서의 힘겨운 육체의 노동을 경험한 것이 글쓰기의 기본 뼈대가 되어주었다라면서 그 경험을 긍정한다. 일을 바꾸는 것은 과거의 나를 완전히 지우는 것 같지만 자신의 본질적인 자산은 그 어디에도 가지 않고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 하는 일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가령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자발성과 창의성,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실성,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신중함, 고집을 부리기보다 협업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유연성 등은 일의 성격이 달라져도 일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고 응용이 되어 쓰이는 소중한 기본 자질들이다. 나의 경우도 과거 직장 생활 경험이 없었다면 글을 쓰는 직업은 시작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애매한 자존심을 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제품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은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함께 일하는 상대는 기업체이다 보니 상대 회사 내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글의 소재를 가질 수 있었으며 덕분에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소설 속에서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또한 글을 쓰면서는 칼럼을 썼기에 상담을 할 수 있었고 상담을 했기에 라디오 방송이나 강연을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경험을 토대로 소설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었다. 시마 과장 시리즈를 그린 일본의 만화가 히로카네 겐지도 만화가로 데뷔하기 이전에
마스시타 전자제품 회사의 마케터였다. 그는 오랜 회사 생활을 접고 뒤늦게 만화가로 데뷔했다. 목을 죄는 넥타이를 메고 10,000원 전철에 실려 출근하던 숨 막히는 셀러리맨 생활에서 탈출하여 마침내 창의적인 만화가로서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한 그는 평소에 좋아하던 영화 같은 것들을 주제로 만화를 그렸지만 생각만큼의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자신이 잘 아는 것,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 만화를 그려보자 라고 사고의 전환을 시도했다. 그게 뭐겠는가? 전자제품 마케터의 인생이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시마 과장이었고, 시마 과장 시리즈는 이제 시마 회장과 학생 시마 코사쿠가 나올 만큼 일본에서 독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다. 데뷔 40년 차를 맞이한 히로카네 겐지에게 인터뷰어가 물었다. 다른 만화가가 경험하지 못한 장르를 내가 특기 분야로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까? 83년에 시마 과장 연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셀러리맨이 주인공인 만화는 4칸 만화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스토리가 있는 만화는 없었습니다. 회사다운 회사를 다니다가 만화가가 된 사람이 거의 없었죠.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할 때 자신감도 더 생기고 실력도 더 발휘하는 것이다. 조직 생활에는 배울 점도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있다. 선진적인 조직에서도 문제가 있는 조직에서도 배울 점은 있다. 하다못해 맞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내가 상황을 초연하게 통제하는 법을 터득해 나간다. 회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유기체적인 생물체와 같다. 컨디션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하고 사람 하나에 따라 분위기가 좋게도 나쁘게도 달라진다. 분위기가 뒤숭숭해져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파도가 저만치에서 밀려올 때는 휩쓸리기보다 내 힘이 닿는 한까지 그 파도를 일단 넘겨보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 파도들을 넘을 때마다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는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해진다.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 한계까지 애써본 경험은 내가 원하던 자유를 구현하는데 어떤 형태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떤 일을 어디서 하더라도 일의 본질은 같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과 조율할 줄 알아야 하고 규칙을 따라야 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조직 생활도 나의 지을 수 없는 과거이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임을 인정한다. 변화 이전의 모습이 악이고 변화 이후의 모습이 반드시 선은 아니다. 또한 조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다른 방식의 체제들을 직접 만들어갈 때 자유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자신이 정직하게 납득할 만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줘야, 즉 조직 생활을 할 때 이상으로 분명하고 객관적인 이점이 있어야 그 변화는 비로소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해준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그에 대한 대가는 엄정하게 치를 수밖에 없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외로워질 가능성도 떠안는다. 내가 선택한 자유가 결과적으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구속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오로지 기꺼이 감당하고 책임지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확신해도 조직 밖에 나가서 처음 맞닥뜨리는 자유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다. 없던 일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때, 그때 느끼는 자유의 무게는 조직 속에서 느꼈던 통제의 무게보다
곱절은 무겁고 부담스러울지도 모른다. 알아서 일이 주어질 때가 편하고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만큼 나에게는 자유가 소중한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자유는 나를 이롭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대개의 사람들이 도리어 자유롭지 않을 자유를 택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사치스러운 가치가 되어버렸다. 변화가 생기면 사람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신이 그간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좋은 것들을 소중히 살려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건지 모른다.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을 새로운 환경에 풀어놓아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들인지가 새삼스레 보인다. 어찌 보면 결코 내 안에서 변하지 않을 단단하게 다져진 자산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건 일의 기술적인 내용보다 그 일에 접근하는 태도를 배우고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방식의 틀을 견고하게 잘 잡아놓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의 일을 적용시켜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저력이 되어준다. 다시 말해, 과거의 그 어떤 일에 대한 경험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 나는 20대 때 35살 이후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다. 35살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웬걸 그 후에도 길고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가 변해간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일에 대한 좋은 태도들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싶다. 변화라는 개념은 전혀 새롭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변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네, 과거가 현재를 지탱한다라는 임경선 작가님의 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글 역시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은 과거에 겪어왔던 직업들이 무척 다양하고 특이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광고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전설적인 분 데이비드 오길비 같은 사람 있잖아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은 요리사도 해봤고 세일즈맨도 해봤고 외교관 일도 거쳤고 직접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카피라이터를 거쳐서 광고의 길이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은 거기에 닿기 위한 최적의 커리어,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로열 로더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성공하신 분들은 전전했던 직업들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는데 나이를 먹다가 언젠가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거다 라는 점을 말이죠. 과거가 현재를 지탱한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건 사업하는 사람이 되건 가게를 차리건 육아를 하건 하다못해 정말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이나 경로당에서 또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어울리게 되건 우리가 살면서 겪어왔던 그 어떤 경험들 그리고 매 순간 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미래의 우리들에게
도움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 공자님한테 누가 물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공자님은 그렇게 아는 것이 많으시냐? 라고요. 그때 공자님이 이런 식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천한 일들을 두루 겪었다. 그래서 직접 할 줄 아는 일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팀별 과제를 꼼꼼하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은 회사에 취직한 뒤에도 과제를 꼼꼼하게 해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 사업을 차려도 꼼꼼하게 일을 관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게으르고 허술했던 학생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심기일전해서 엄청 꼼꼼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게으르고 허술했던 직장인이 엄청 꼼꼼하고 엄청 부지런한 프리랜서로 바뀌기도 역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우리가 다져놨던 삶의 태도,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최선을 다하는 습관은 어떤 경우에든 고스란히 우리가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 중에 몇 가지 글을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나누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